토끼와 자라 두 번째 파일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파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파일에서는 우리 전개부터 나갈 거예요. 첫 번째 파일에서 발단 나왔죠. 발단이 바로 이제 1장으로 어떤 내용이었어요. 용궁에서 이제 용왕이 그죠? 병이 들어서 병이 의중하여서 약을 구해야 되는데 신하들끼리 이제 갈등하는 장면이 나왔고요. 그래서 신하와 신하의 갈등, 그 다음에 용왕과 신하들 간의 갈등이 나왔다면 이제 전개 부분은 2장이 되는 거죠. 이 2장에서는 발단 부분에서 자라가 토끼 간이 좋다고 건의하여서 자라가 직접 토끼를 만나러 가는 장면부터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첫 단락부터 봅시다. 첫 단락에 나오는 것은 상황지시문이네요. 상황지시문. 자, 토끼가 사는 산속으로 연결이 됩니다. 2장. 그러니까 뭐죠? 장면이 바뀐 거예요. 장면이 바뀐 거예요. 자라는 느린 태도로 여기저기 살펴본다. 행동이 느려요. 자라는. 토끼가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온다. 명랑한 콧노래를 토끼가 부르고 있어요. 자, 이때 배경을 바꿔야 되겠죠. 무대 장치를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꾼대요? 칠판에 토끼가 사는 산속 그림을 그려붙인다. 그래서 칠판은 이제 주 배경인데 주 배경에다가 다른 추가되는 배경들은 뭐야? 뭐죠? 이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붙인다고 1장에서 이제 연출 공책에서 확인했죠. 자, 그래서 이 장면이 바뀐 이 산속의 장면은 도화지에다 그림을 그려서 붙였어요. 이런 그림을 붙였나 봐요. 그러면서 자라가 이런 말을 하네요. 말 좀 묻겠소. 토끼한테. 토끼가 뻔하다 뻔해. 뭐야? 급한 성격이야.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미리 단정하고 있으니까 성격이 급하죠. 자, 자라가 뭐가 뻔하단 말이요? 토끼가 나 토끼님을 찾는 거 아니에요? 자라가 용하다 용해. 간이 명약이라 그런지 머리도 참 좋구나. 예, 맞소이다. 그러면서 이 간이 명약이다. 너의 간은 참 쓸모가 있어. 좋은 약이야. 라고 뭐예요? 아첨하고 있네요. 왜? 지금 자라는 토끼의 간을 가져가야 되니까 이런 것을 뭐라고 해요? 달콤한 말로 상대를 속이는 말, 그걸 뭐라고 그래요? 감언이설이라고 하고요. 또 비슷한 말로 교언영색이라는 말도 쓸 수 있어요. 교언영색은 아첨하는 말과 알랑거리는 태도를 나타내는 사자성어, 감언이설, 달콤한 말로 상대를 꼬드기는 것. 그죠? 이렇게 하니까 토끼가 나하고 달리기나 하자고 왔지요? 라고 지레 짐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급한 성격임을 알 수 있고요. 자, 자라가 아니 그게 아니고 나하고 저 머나먼 용궁 속 구경을 가자고 왔어요 라고 말했죠. 그랬더니 토끼가 용궁? 거기가 어딘가요? 달나라에서 절구질 하러 간 적은 있어도 용궁 소리는 처음 들어봐요. 자, 옛날 이야기에 토끼가 달나라에서 절구질을 한 이야기가 있죠. 그건 뭐예요? 옛날 이야기죠. 그래서 옛날 이야기를 인용해서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랬더니 자라가 용궁이란 줄줄이 이어서 부르는 노래처럼 이제 장황하게 용궁이 어떤 곳인지 이야기할 때 용궁은 아주 좋은 곳으로 이제 이야기하겠죠. 꼬드겨서 가야 되니까. 바닷속의 구중궁궐이야. 그러니까 궁궐이란 얘기요. 원래 구중궁궐이 뭐냐? 문이 9개가 있다는 궁궐. 그러니까 이 구중궁궐을 임금이 사는 궁궐인데 이 구중궁궐을 여기서는 화려한 궁궐이라는 뜻으로 쓴 거예요. 그런데 이 구중궁궐을 아주 험난한 궁궐이란 말로도 씁니다. 아름다운 선녀들이 춤을 추고 온갖 보석 반짝이며 나를 가져가라 손짓하고 사시사철 입을 옷이 궁 안으로 넘쳐나는 곳, 그곳이 바로 궁궐이야 라고 하면서 이 궁궐의 궁궐을 과장하여서 이제 좋게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열 방법이 사용되고 있네요. 그렇죠? 자, 궁궐의 모습을 아주 아름다운 궁궐의 모습을 나열했고요. 어여쁜 인어공주, 토끼 같은 멋진 남자 찾아오길 기다리며 가야금 연주한다네. 이렇게 좋은 곳이야.
라고 꼬드기고 있어요. 그랬더니 토끼가 정말 환상적이네요. 아주 좋네요. 그런데 아주 좋은 곳이네요 라고 말하지 않고 환상적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환상적이라는 뜻의 현실과 거리가 먼 헛된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토끼가 환상적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거 비현실적인 거야. 그런 세계가 어딨어? 이런 느낌으로 말한 거죠. 그랬더니 자라가 자 토끼님 나하고 용궁 구경 한번 갑시다 라고 했죠. 그랬더니 난 털에 물 묻히는 거 싫은데 토끼는 털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을 묻히는 거 싫다 라고 하면서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자라가 회유 꼬드기고 있죠. 그게 무슨 대수요. 그러니까 뭐야? 그거 털에 물 묻히는 거 별일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의문형 문장 구조를 사용했네요. 의문형 문장의 형식. 대수요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건 진짜로 묻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얘는 서리법이 쓰였다고 볼 수 있네요. 서리법이라는 게 뭐예요? 문장의 형식은 의문형이에요. 그러니까 의문문인데 실제로는 질문이 아니고 이 질문, 이 말의 반대 의미를 강조하는 게 서리법이에요. 그래서 그게 무슨 대수요? 라고 한 것은 큰일이 아니야, 대수가 아니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장면에 나타난 이들의 대화를 볼 때 토끼는 성격이 매우 급하죠. 그리고 외모를 중시하고 낙천적이에요. 토끼의 그러니까 털에 물을 묻히기가 싫어서 용궁에 가지 않는다 라고 했고 자라는 침착하면서도 치밀해요. 아주 토끼를 데려가기 위해서 치밀하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침착하게 자신의 속을 숨기면서. 자, 그러면서 자라는 다가가 토끼 겉옷을 뒤집어서 입혀준다. 그러니까 뭐야? 뒤집어서 입히면 털이 안쪽으로 들어가니까요. 토끼는 털을 안에 있고 가죽이 밖으로 나온다. 굉장히 해학적인 설정이죠. 자, 이렇게 이제 옷을 뒤집어 입었으니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의상팀은 어떤 의상을 준비해야 돼요? 뒤집어서도 입을 수도 있고, 그죠? 그대로도 입을 수도 있는 의상을 준비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야? 상황지심은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음 대사 계속 봅시다. 자, 토끼가 요런 방법이 있었구나. 무슨 방법이요? 옷을 뒤집어 입는 거. 자라가 옷을 뒤집어 입혀줬잖아요. 몸을 꼬면서 난 수영도 못해. 그랬더니 자라가 등을 내밀며 수영을 왜 해? 자라 등 유람선에 오르기만 하면 되지. 그러니까 자라 등이 유람선이다. 그러니까 얘는 비유법을 사용했네요. 비유법 중에서도 은유법. 을 사용해서 자신의 등에 타면 되니까 너는 몸에 물을 묻히지 않아도 돼 라면서 회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황지시문이 또 이어지네요. 토끼 자라의 등을 잡는다. 자라 기어가 바닷속으로 뛰어든다. 둘은 바닷속을 헤엄치는 모습을 몸 동작으로 연기한다. 판소리 음악이 다시 이어진다. 배경음악. 몸 동작은 되도록 재미있게 만든다. 어느덧 두 인물이 용궁에 들어서면 3장으로 넘어간다. 자, 그래서 2장의 무대에는 전개 2장에서는 자라가 토끼를 회유했어요. 가머니설과 교언 영색으로 토끼를 회유하여 용궁으로 데려가는 장면. 여기에서는 갈등 상황이 없었네요. 대수요하면서 서리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비유법도 있었어요. 네, 등 유람선에 타라 라고 하는 장면. 자, 그러면 3장은 다시 바닷속 용궁으로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3장. 자, 그래서 아까 전개 부분은 이제 그러니까 자라가 토끼를 회유하는 장면. 그럼 3장은 절정과 하강이 이어지겠죠. 대단원까지 나오게 됩니다. 절정, 하강, 대단원. 그래서 희곡의 구성 단계는 발단, 전개,
절정, 하강 대단원으로 이어지는데 발단에서는 사건의 실마리 제시 전개, 갈등의 시작, 절정, 갈등의 최고조, 하강, 갈등 해소의 실마리 제시, 대단원, 갈등 해소 이렇게 이어지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이 3장은 절정에 해당해요. 절정에 해당하는 장면 봅시다. 무대는 용궁 속입니다. 바닷속. 자, 다시 용궁으로 왔습니다. 여기 다시 상황지심은 자, 다시 용궁이에요. 용왕이 신이 나서 걸어 나온다. 왜? 자신의 병을 고칠 명약인 누구? 토끼가 오기 때문이죠. 그러나 금방 몸이 아파서 쓰러지면서 의자에 앉아 거친 숨을 쉰다. 그러니까 이 용왕의 행동을 통해서 용왕이 매우 지금 병이 위중하구나라는 것 알 수 있죠. 그래, 토끼를 잡아왔다고 어서 들라 해라. 문어, 자라 대신 토끼를 데리고 들어오세요. 라고 하면서 토끼 용궁으로 들어간다. 이게 뭐야? 또 상황지심은 막이 오르기 전에 나오는 뭐 상황지심, 뭐죠? 무대나 인물 소개만 해설이고 나머지는 다 상황지심은이라고 했죠. 토끼 온갖 대신들이 모두 물고기들이라 깜짝 놀라요. 토끼가 깜짝 놀랐어요. 모두 물고기만 모여 있어서 깜짝 놀랐네요. 자, 그래서 토끼가 이렇게 말해요. 뒤따라오는 자라한테 화를 내요. 아까 뭐죠? 자라가 토끼를 데리고 올 때 뭐라고 회유했죠? 아름다운 선녀들이 춤을 추고 온갖 보석들이 반짝이고 어여쁜 인어공주들이 남자가 오기를 기다린다고 했는데 여기 뭐밖에 없어요? 물고기뿐이야. 그래서 이 토끼의 감정은 실망이 되겠네요. 깜짝 놀랐어. 실망이야. 물고기들밖에 없어. 아니 용궁으로 데리고 온다더니 수산물 파는 횟집에 온 거 아니야? 라면서 화를 내면서 실망감을 이 대사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그 뭐야 선녀들 다 어디 갔어? 인어공주 어디 갔지? 물고기들밖에 없네 라면서 실망감을 표현했고요. 그랬더니 자라가 토끼님 눈에는 이 용궁이 수족관으로 보인단 말이요. 자, 자라가 이제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랬더니 용왕도 기분이 나빠서 발칙하도다. 짐의 궁전을 모독하다니 짐은 왕이 자신을 낮추어 부르는 말이죠. 이렇게 나를 욕되게 할 수가 있어? 라고 했더니 토끼가 용왕을 보면서 저 생선은 또 처음 보는데 그러니까 용왕에게 생선이라고 말한 거죠. 그러면서 이 토끼는 굉장히 거들먹거리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능청스럽고요. 근데 싱싱하지가 않아서 회로는 못 해먹고 매운탕으로 먹겠다. 누구를요? 용왕을요. 용왕을. 그러니까 이 대사를 통해서 용왕이 매우 나이가 있는 사람이구나. 노인이구나 라고 짐작할 수 있겠죠. 싱싱하지 않아서 회로 못 먹겠고 매운탕이나 먹겠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 이 토끼의 성격은 매우 능청스럽다. 라고 할 수 있네요. 이렇게 말하니까 용왕은 더 화를 내겠죠. 부르르 화를 내며 어서 저 고얀 놈 배를 잘라라. 냉큼 간을 가져오지 못할까. 다시 상황지심은 신하들이 토끼를 향해 달려든다. 토끼 피한다. 토끼 갑자기 깜짝 놀랐겠죠. 토끼 잠깐 내가 뭐 잘못 들었나? 정중하게 태도가 바뀌었어요. 아까는 뭐야? 거들먹거리고 까부는 태도였다가 정중한 태도로 바뀌네요. 이렇게 갑자기 정중한 태도로 바뀐 이유는 뭐예요? 자신이 여기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용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 패를 갈라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갑자기 자세를 바꿉니다. 태도를 바꿔요. 방금 간이라고 하셨습니까? 위기 상황을 눈치챈 거죠. 그래서 태도를 정중하게 바꿨어요. 이때 이런 행동을 보면 토끼는 뭐야? 매우 침착하고 꾀가 많죠. 그죠? 갑자기 태도를 바꾸면서 침착하게 뭐라고 말하나 볼까요? 자라가 토끼님
미안하오 용왕께 명약으로 바치려고 당신을 데려왔소. 그랬더니 토끼가 내 간을 약으로 바치려고요. 신하들 그렇다 했어요. 문어 잽싸게 달려들어 다리로 토끼를 감싸진다. 전기 뱀장어는 토끼 옆을 스친다. 그래서 전기가 통했나 봐요. 토끼는 전기가 올라 소스라친다. 토끼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토끼의 목숨이 위급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을 사자성어로 절체절명, 풍전등화, 백척간두, 위기, 일발이라는 사자성어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절체절명 무슨 뜻이에요? 목숨이 끊어질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란 얘기고요. 풍전등화는 바람 앞에 등불이란 얘기예요. 백척간두는 백척이나 되는 높은 장대 위에 올라섰던 얘기고요. 위기일발은 몹시 절박한 순간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 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토끼가 다시 침착을 잃지 않고 과장해서 굉장히 토끼는 침착하고요. 여유 있는 태도를 보이네요. 하하, 안타깝다. 오호 통제라. 뭐야? 아우, 슬프구나. 토끼간이 산속 짐승한테만 명약인 줄 알았더니 이런 생선들한테까지 쓸모가 있었더란 말이냐?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간을 대여섯 개씩 물려받았구나. 굉장히 능청스럽고 여유있게 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좋다. 주지 뭐 간을 줘서 생명을 살린다면 아까울 것도 없지. 왜? 자기는 간이 여러 개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랬더니 고등어가 과연 듣던 대로 판단력이 빠른 총명한 토끼로고 라는 감탄스러운 표정과 말투로 말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토끼가 절체절명 위기의 순간에도 침착한 태도를 보여서 결국은 목숨을 구하잖아요. 이럴 때 쓸 수 있는 속담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이런 속담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토끼가 또 이런 말을 하네요. 고등어한테 네 배를 쫙 갈라가지고 소금 짝짝 뿌려서 고등어 잡아 만들기 전에 입 다물어 까불고 있어. 용왕마마 다만 한 가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겠나이다. 자, 여기서 토끼는 네 배를 쫙 갈라가지고 소금에 절여 먹기 전에 너 입 다물어 라고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는 반면에 용왕마마 한 가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라고 용왕에게는 정중한 태도를 보여요. 이것은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토끼의 다급한 심리를 보여주는 대사다. 그렇죠?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요거는 문제로 꼭 나올 거예요. 자, 다음 장면 봅시다. 용왕이 뭐냐? 얼른 칼을 가져다 배를 쭉 갈라보자. 그랬더니 토끼가 이제 예로부터 토끼들은 간이 배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호랑이, 여우, 늑대, 표범, 살쾡이, 독수리한테 쫓기다 보니 간을 뱃속에 넣고는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산속 깊은 골짜기에다 차곡차곡 재워놓고 다니다가 밤에만 배 안에 집어넣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가 아니라 살고 있습니다. 뭐예요? 간을 육지에 두고 왔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토끼의 지혜죠. 토끼 판단이 아주 빠르고요. 지혜가 뛰어나요. 그죠? 꾀가 많아요. 그랬더니 용왕이 그거 큰일이다. 용왕은 뭐예요? 굉장히 토끼 말을 고지곧대로 믿는 뭐랄까요? 무지한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네요. 아는 것이 없어요. 그랬더니 뱀장어가 저놈 말을 믿지 마세요. 폐하. 그랬더니 도루묵이 먼저 저놈 배를 갈라보고 간이 없으면 다시 토끼를 잡아오면 어떨지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용왕만 토끼의 말을 믿고 뱀장어, 도루묵, 다른 신하들은 토끼의 이 거짓말을 믿지 않고 있어요. 그랬더니 토끼가 엄살 떨어요. 또 깨를 낸 거죠. 능청스럽게. 아이고 나 죽네. 그 안타까운 간을 그 용하다는 명약이 뭐예요? 자신의 간이죠. 심신 산골에 숨겨두고 아까운 목숨만 사라지네 라면서 능청을 떨고 있어요. 그죠? 심신 산골 깊은 산골이라는 뜻이죠. 그랬더니 자라가 배하 다시 육지로 나가 토끼 간을 받아오겠나이다. 이거 뭐야? 자라도 역시 남의 말을 잘 믿어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자라의 성격 뭐야? 남의 말을 잘 믿는다. 그리고 충직하죠. 신하로서는 굉장히 모범적인 신하인데 우직합니다. 우직하다라는 뜻이 뭐예요? 어리석고 고지식하다. 생각이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리숙하다는 어리석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라의 성격은 우직하다, 충직하다, 남의 말을 잘 믿는다. 자, 라고 했어요. 그래서 충직하다는 것은 뭐야? 제가 다시 가서 간을 받아올게요. 라는 말을 통해서 충성심은 뛰어나구나 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이 장면에서 지시문을 넣는다면 용왕은 토끼의 말을 고지곳대로 믿죠. 그래서 토끼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죠. 그리고 나머지 신하들 뱀장어, 도루묵 등은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이 용왕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저놈 말이 거짓말이에요 라고 아주 이제 다급하고 빠른 목소리로 말해야 되겠죠. 자, 그러고 나서 용왕은 다시 뭐라고 그래요? 그래, 간도 없는 놈을 죽여서 무엇하겠느냐. 용왕은 토끼의 말을 믿은 거죠. 무지하기 때문에. 털가죽도 뒤집어 쓰는 걸 보니, 자, 털가죽을 뒤집어 쓴 이유는 그죠? 털에 물을 묻히지 않기 위해서인데 용왕은 간 아니라 심장도 밖에다 내놓고 다닐 놈이야. 얼른 서둘러 다녀오더라 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 용왕은 토끼의 말을 고지곳대로 믿으면서 귀 기울여 들어요. 그러니까 약간 무지한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 대사 볼게요. 자라가 다녀오겠습니다 폐하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뱀장어가 칼을 휘두르면서 아주 다급하게, 그죠? 다급하게 칼을 휘두르면서 속지 마십시오 폐하, 이놈 간 내놔 아주 빠른 행동을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신하들은 다급한 목소리로 이 용왕을 말리면서 토끼를 믿지 않는 태도를 드러내는 표정으로 연기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절정입니다. 절정 부분은 토끼가 육지에 간을 두고 왔다고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했죠. 여기에 드러난 갈등은 토끼와 용왕, 신하들 간의 갈등이죠. 그죠? 신하들. 자, 토끼가 간을 육지에다 두고 왔다고 말했죠. 그런데 신하들은 믿지 않고 토끼의 간을 뺏으려고 했고요. 용왕은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토끼가 자라의 속내를 모르고 왔기 때문에, 그죠? 토끼와 용왕, 신하들 간의 갈등이 있었죠. 용왕과 신하들은 토끼의 간을 빼앗으려고 하고 토끼는, 그죠? 빼앗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토끼는 위기 상황에서도 기지를 발휘하여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했고요. 왕과 신하들은, 용왕은 어리석었죠. 토끼의 말에, 그죠? 솔깃해서 귀를 기울이는 태도를 보였고, 신하들은 그런 용왕을 다급한 목소리를 말리면서 토끼를 믿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면 하강 봅시다. 하강도 역시 같은 장면이 이어집니다. 장면이 아니네요. 같은 장면 아니고 이제 바뀌네요. 이제 이동하는 장면. 토끼 도망치며 얼른 자라의 등에 탄다. 그죠? 아직까지는 용궁이네요. 자, 토끼 자라의 등을 발로 차며 이랴 낄낄 이 와중에서도 아주 재밌는 태도를 보여요. 그래서 과장된 표현으로 해악성을 얻고 있습니다. 둘은 헤엄쳐 나간다. 둘의 뒤로 다른 물고기들이 헤엄쳐 올라간다. 이때 어떤 음악이 흘러나와야 될까요? 재미있는 음악. 그렇죠? 재밌고 행동이 빨라야 되니까 빠른 음악이 나오겠죠. 왜요? 토끼의 이 기지로 용궁을 벗어나는 장면이기 때문이에요. 토끼, 아이고 이놈아 빨리 가자. 이제 태도가 급변했습니다. 자라에게. 빨리 가자. 간 떨어지겠다. 간이 콩알만해지겠다. 여기서 간 떨어진다, 간이 콩알만해진다. 이거 뭐예요? 관용구죠. 그래서 몹시 놀라다라는 뜻의 간 떨어지다. 그 다음에 몹시 겁이 나서 길을 펴지 못하다. 결국은 같은 의미죠. 그래서 몹시 놀란 상황을 관용구를 통해서 보여줬네요. 자라가 뭐라고? 간이 떨어져? 아니야. 어서 가.
똥 떨어진다는 소리다. 이거 뭐죠? 토끼가 이제 자라를 놀리고 있네요. 아, 걱정하면서 내 등에 똥 싸지 마. 자라는 성격이 매우 순진합니다. 그죠? 순진해서 똥 떨어진다고 말하니까 내 등에 똥 싸지 마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랬더니 토끼 이놈아, 토끼 똥은 동글동글 콩자반처럼 예쁘기만 해. 그래서 네 똥에 싸도 괜찮아 라는 뜻이겠죠. 동글동글 의태어. 지금까지 의태어가 3번 나왔네요. 소리를 흉내내는 말. 다시 상황 지시문. 둘은 헤엄쳐 간다. 조명은 푸른 물이 어른거리는 것처럼 출렁인다. 그러니까 이 푸른 물을 어떻게 연출할까요? 예, 파란 셀로판지 종이를 붙인 조명을 이용해서 푸른 물이 일렁거리는 장면을 연출했대요. 둘은 땅에 도착한다. 그러면 연극은 마무리로 넘어간다. 여기까지가 하강이었습니다. 하강에서는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제공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하강에서 토끼는 위기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자라를 재촉하고 있고요. 자라는 사태를 파악하지 못해요. 그죠? 상황 판단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토끼를 얻고 헤엄쳐서 이제 바다를 떠나 육지로 가는 장면입니다. 여기까지 하강이었어요. 자, 그럼 오른쪽에서 제3장에서 마무리에 드러나는 갈등 양상 한번 확인해 보고 갈게요. 갈등의 원인은 용왕의 병을 낫게 하려고 토끼의 간을 쓰려고 해요. 그래서 갈등이 진행될 때 토끼를 잡아서 간을 얻으려는 용왕과 신하들, 그리고 목숨을 잃지 않으려는 토끼와의 갈등이 일어나고요. 이런 갈등 속에서 토끼가 아주 침착하고 능청스러운 태도로 기지를 발휘하여서 용왕과 신하들을 속이고 도망치는 장면. 자, 그럼 마지막 대단원 결말만 남았네요. 대단원입니다. 다시 상황 지시문 나오네요. 자, 마무리. 자라는 땅에 엎드려 헉헉 숨을 쉬고 토끼는 깡충깡충 뛰어오른다. 자, 깡충깡충 또 의태어 나왔네요. 자라는 땅에서 걷느라 천천히 걷는다. 자, 그래서 토끼는 빨리 걷고 자라는 천천히 걸으니까 이들 사이에 거리는 어느 정도 간격이 있을 거예요. 그랬더니 자라가 소리쳐요. 같이 가. 아직 사태를 파악하지 못했죠. 상황 파악이 안 돼요. 그랬더니 토끼가 소리 지르면서 왜 같이 가? 그랬더니 자라가 간 하나 줘야지 라고 말했어요.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됐습니다. 토끼가 너 줄 간은 없어. 뭐라고? 하하하, 이 토끼님을 속여서 용궁으로 데려갔어 네가? 하마터면 가마솥에 들어가 통째로 토끼탕이 될 뻔했구나. 이번엔 네 차례야. 이번엔 네가 속은 거야. 용궁에 데려갈 땐 네가 나를 속였지? 이번엔 내가 너를 속인 거야. 세상에 간을 내놓고 사는 짐승이 어딨냐? 이 어리석은 자라야 라면서 조롱하고 있죠. 그랬더니 자라가 이제 알았어요. 뭐야? 난 몰라. 깜빡 속았네. 이때 자라는 허탈감을 느끼겠죠. 그래서 이 자라는 잘 속는 성격이다. 자, 그랬더니 토끼가 이놈 자라야 너나 이 땅을 어슬렁거리다가 보약 좋아하는 사람한테 잡혀 자라탕이나 돼. 그랬더니 자라가 아이고 망했다. 어떻게 용궁으로 돌아가지? 난 몰라 모른다고 이 말주름표에 이 자라의 안타까움이 드러나네요. 이때 쓸 수 있는 속담.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본다라는 속담을 쓸 수 있죠. 기껏 내가 공을 들였는데 그 공이 숲으로 들어갔어. 그럴 때 우리가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본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때 상황을 한번 봅시다. 자, 오른쪽에 보면 토끼가 용궁에서는 수세의 상황이었어요. 수세가 뭐예요? 공격을 받는 상황, 공격을 받는 불리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육지로 오면서 뭐요? 공세로 바뀌었어요. 공격하는 태세로 바뀌었습니다. 공격하는 유리한 상황으로 바뀌었죠. 반면에 자라는 용궁에서는 우세, 공격하는 상황이었는데 육지로 오자 열세, 공격을 받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상황이 역전되었다. 용궁에서는 자라가 우세했고 육지에서는 토끼가
우세한 상황으로 상황이 뭐했다? 역전됐다. 요거 꼭 체크해 두고 갑시다. 자, 우리 지금 대단한 결말 부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라가 이런 노래를 하네요.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깡충깡충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라고 도망가는 토끼에 우리 토끼를 향해서 동요를 부르고 있어요. 실제로 있는 노래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 각색을 아주 잘했네요. 그죠? 이때 자라는 그러면 어떤 표정과 목소리로 불러야 돼요? 달아나는 토끼를 안타까워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그죠? 아주 이제 부정적인 느낌, 안타까움과 탄식의 목소리 그런 태도로 이 노래를 불러야 될 거예요. 그랬더니 토끼가 이렇게 답하네요. 산 고개를 넘어 나 혼자 넘어서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토실토실 알밤을 내가늘이라고 바꿔서요. 지키고 살 테야. 그래서 산토끼를 패러디했어요. 패러디한 것은 가사의 일부를 바꿨어요. 가사의 일부를 바꾸는 이유는 대상을 조롱하거나 비판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토끼의 노래는 이 원래 산토끼라는 노래를 뭐 했어요? 패러디했어요. 패러디해서 누구를 자라를 풍자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토끼는 어떤 투로 이 노래를 불러야 될까요? 조롱하는 태도, 또 야유하는 태도, 또 너가 나를 속여서 용궁으로 데려가더니 이제 네가 죽을 판이네 라는 잘됐다는 통쾌한 느낌으로 부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대단원을 막으로 이제 끝이 났네요. 자, 토끼는 자신에게 속은 자라를 놀리면서 산속으로 들어갔죠. 그러면서 이 산토끼 노래를 패러디해서 부르며 이 자라를 야유하고 있습니다. 토끼와 자라가 전세가 역전됐죠. 용궁에서는 자라가 우세했죠. 그런데 육지로 나와서 토끼가 우세했어요. 그래서 이제 상황이 역전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본문 학습을 마쳤고요. 중요 포인트 몇 개 보고 뒤에 학습 활동 4번에 나오는 소설과 희곡 비교하기 거기까지 한 다음에 끝을 내기로 하겠습니다. 자, 얘는 지금 희곡이니까 이야기의 구성 단계가 이렇게 되죠. 발단, 전개, 절정, 하강, 대단원. 그래서 이 절정 부분에서는 토끼가 이제 용궁에 끌려가서 목숨을 잃게 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있던 게 이제 절정이고 하강 부분에서는 갈등의 실마리가 제공됐어요. 그래서 토끼가 꾀를 내어서 도망치는 장면이고 대단원은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토끼가 자라를 놀리는 장면.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주제가 뭐라고 했죠? 주제. 즉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은 용왕의 헛된 욕심, 그 다음에 토끼의 지혜, 요것을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토끼전이라는 고전소설을 각색하여서 희곡을 만들었어요. 그 희곡 만든 것을 공연하는 것, 그 과정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희곡, 즉 대본이다. 연극의 대본, 희곡이다. 그래서 그때 뭐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뭐 그다음에 상황 지심은 그다음에 희곡의 특징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희곡은 막과 장으로 이어졌는데 여기 지금 교과서에 나온 부분은 1장, 2장, 3장으로 이루어졌다. 발단 부분이 바로 1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 용왕과 이 신하들 간의 갈등이 나타난 부분이고요. 이렇게 갈등하는 원인은 용왕이 병에 걸렸는데 명약을 구해오지 못해. 그래서 이 성질이 급한 용왕이 신하들을 다그치면서 용왕과 신하들 간의 갈등이 있었고, 신하들이 서로 자신이 희생되지 않으려고 서로를 떠넘기면서 신하들 간의 갈등도 있었죠. 전개 부분에서는 마지막에 이제 자라가 용왕에게 뭐라고 핑계를 댔냐면 토끼의 간이 명약이다라고 해서 이 자라가 직접 육지로 토끼를 데리러 오게 되죠. 그리고
절정 부분에서 토끼를 가머니설로 데려갔어요. 교원 영색의 태도로 데리고 갔는데 이 부분이 절정이죠. 3장에서 토끼가 이제 아주 능청스럽고 침착하고 그죠? 꾀를 내어서 그 위기에서 벗어났고요. 하강에서는 자, 용왕을 속이고 토끼가 이제 도망 나왔습니다. 대단원에서 토끼가 자라를 놀리면서 이제 이야기가 끝이 나는 거죠. 자, 가장 중요한 게 희곡의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희곡은 현재 문학이다. 과거와 미래를 드나들 수 없기 때문에 이게 희곡과 소설의 가장 큰 차이점. 그 다음에 자, 소설은 서술자가 서술 묘사 대화를 함으로써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이야기가 전개되고 희곡은 등장인물의 대화와 하나 더 지시문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죠. 그리고 등장인물의 수에 소설은 제한이 없지만 희곡은 제한이 있고 배경도 소설은 제한이 없지만 희곡은 제한이 있다. 시간도 소설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양하게 쓸 수 있지만 희곡은 그렇지 않다. 그렇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갈등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문학이고 허구적이라는 것도 공통점이 되겠네요. 또 하나 희곡의 특징은 소설과 달리 서술자가 없기 때문에 인물의 성격을 인물의 말과 행동으로부터 짐작할 수밖에 없다. 이것도 희곡의 특징이죠. 그러면 소설은 그렇지 않나요? 그렇기도 하죠. 말과 행동으로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간접 제시한다고 그러는데 소설에서는 전지적 작가 시점의 경우 인물의 성격을 직접 말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인물의 성격과 태도는 꼭 시험에 나오거든요. 우리 본문 학습하는 중에 계속 제가 강조했는데 한 번 더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속담이 몇 개 나왔는데 첫째, 어물점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 이건 뭐예요? 어리석은 한 사람이 주변 인물들까지 다 곤란하게 혹은 망신을 시킨다. 이런 뜻이었고 어떤 상황에서 이런 속담이 나왔죠? 용왕이 명약을 구해오지 않는다고 막 다그칠 때 꼴뚜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폐하, 어패류가 몸에 좋은 줄 아래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뱀장어가 꼴뚜기를 비난하면서 어물쩍 망신은 꼴뚜기가 시키는구나. 너같이 어리석은 인간 때문에 우리들까지 다 곤란하게 됐어. 이런 상황에서 이 속담을 뱀장어가 직접 인용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직접 인용은 아닌데 요런 상황에서 어떤 속담을 쓸 수 있어. 그게 두 가지가 더 있는데 하나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라는 속담을 어느 상황에서 쓸 수 있었죠? 여기서는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런 상황을 비유한 말 뭐예요? 토끼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아주 침착하고 능청스러운 태도로 위기를 모면해요. 그때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라는 속담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장면에서 토끼가 달아나고 자라가 망연자실해서 아이고 망했다. 나 어떻게 용궁으로 들어가지? 요 장면에서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본다. 요런 속담을 쓸 수 있죠. 자, 두 번째로 사자성어 정리해 볼게요. 자, 망연자실이라는 사자성어를 쓸 수 있는 그 장면이 어디냐. 자라가 토끼에게 속은 걸 알고 나 이제 어떡하지? 라고 실망했을 때 그때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망연자실이라고 합니다. 멍하니 정신을 잃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백척간두, 풍전등화, 절체절명, 위기일발 다 똑같은 뜻이죠. 이건 뭐예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토끼가 자라에게 속아서 용궁에 갔는데 알고 보니 자신의 간을 뺏으려고 해. 이때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언이설 교원 영색 자, 감언이설과 교원 영색은 언제 쓸 수 있어요? 자라가 토끼를 꼬드겨서 이제 용궁으로 데려가려 할 때 용궁을 아주 좋은 곳으로 얘기하고 토끼를 아주 축켜 세우죠. 이때 감언이설 달콤한 말로 꼬드기다. 교원 영서에
아첨하며 알랑거리는 태도를 보이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관용구 봅시다. 첫 번째 말짱도루묵이라는 관용구가 나오는데 말짱도루묵이라는 뜻은 그러니까 어떨 때 사용하냐면 어떤 일을 했는데 어떤 소득도 없고 그냥 모든 공이 숲으로 돌아간 상태. 이럴 때를 우리는 말짱도루묵이라고 하는데 어떤 상황에서 도루묵이 한 대사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했습니까? 정기뱀장어가 자기보다 도루묵이 훨씬 더 이 용왕에게 약으로 좋다라고 말하죠. 그랬더니 도루묵이 뭐라고 말해요? 원래 이제 우리 할아버지 때는 도루묵이 엄청 맛있어서 금어라고 말했는데 아버지 때 가서는 사람들이 이 도루묵을 먹으면 퇴퇴 뱉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도루묵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는 장면에 나와요. 그리고 간 떨어지다, 간이 콩알만해지다 이런 관용구도 나오는데 간 떨어지다, 간이 콩알만해지다 어떨 때 사용하는 표현이죠? 몹시 놀라다 라는 그런 상황에서 간 떨어지다, 간이 콩알만해지다. 그러면 이 희곡에서는 어디에 나왔어요? 토끼가 자, 용궁에서 자라의 등에 업혀서 나오는 장면에서 아이고 이놈아 빨리 가자 간 떨어지겠다 간이 콩알만해졌다 이게 무슨 소리요? 나 용궁에 들어가서 너무 놀랬어. 그러니까 이 용궁을 빨리 벗어나야 돼 라는 뜻으로 쓴 거죠. 그래서 이 관용구는 두 개가 나오고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고 갈게요. 이 관용구랑 속담은 다 무슨 표현입니까? 관용 표현이에요. 자, 관용이 무슨 뜻입니까? 관용, 습관적으로 하는 말, 습관적으로 쓰는 거. 그래서 이 관용 표현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속담, 두 번째 관용구, 세 번째 뭐라고요? 격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용구는 단어 2개 이상이 만나서 쓰이는 말로 완전한 문장은 아니다. 그리고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속담은 완전한 문장이고 교훈을 준다. 반면에 한 사회 혹은 한 국가에서만 통용되는 말이다. 하지만 격언도 교훈을 주고 문장으로 이루어졌지만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말이다 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기억나시죠? 자, 요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표현법도 있어요. 표현법도 확인해 봅시다. 자, 이제 이 표현법을 문학에서는 이제 수사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토끼와 자라에서는 수사법이 2개가 나요. 수사법, 표현법 어디에 나오냐? 표현법이 의태어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의태어 행동을 흉내내는 말 깡충깡충 저벅저벅 동글동글 이런 거 다 의태어죠. 그래서 이 의태어는 자, 깡충깡충 동글동글 요 정도 봅시다. 몇 군데 더 나오는 것 같은데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뭐야? 모양을 흉내낸 말 의태어. 소리를 흉내내면 뭐라고요? 의성어라고 했죠. 두 번째로 볼 게 이제 서리법이 나와요. 서리법은 뭐예요? 의문문의 형식인데 실제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고 반대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어디에 나오냐? 그런 게 무슨 대수요라고 해요. 그죠? 의문문의 형식으로 자라가 한 대사입니다. 자, 토끼가 난 털이 물에 묻는 게 싫어 라고 했더니 그게 무슨 큰일입니까? 큰일이 아니에요. 제가 얻고 가잖아요.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 서리법에 쓰였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총 정리를 해봤는데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마지막 장면에서 자라가 산토끼 노래를 불렀어요. 이때 이거 중요합니다. 자라가 산토끼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이때 자라의 속마음은 안타까움과 탄식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답가로 토끼가 산토끼 노래를 변형해서 패러디해서 불러요. 이렇게 패러디해서 부르면 대상을 풍자하고 조롱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 토끼 심리는 아주 고소하다. 그 다음에 자라를 아주 비웃는다. 그죠? 요런 대목 확인할 수 있고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갑시다. 57페이지 4번 문제를 보면 자 보기는 고전소설과 그것을 각색한 희곡이다. 그러니까 소설과 희곡의 차이점을 묻는 문제가 꼭 나오겠죠. 요 지문을 통해서 나올 수도 있고 그냥 지문 없이 지문 없이가 아니고 원래 본문을 놓고 나올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봅시다. 자, 가는 뭐예요? 소설입니다. 소설이고 나는 희곡이에요. 소설 어떤 장면인지 먼저 내용을 볼게요. 토끼가 산속으로 뛰어들어가니 자라는 토끼를 놓치고 기가 막혀 울음을 운다. 자, 여기까지 딱 보니까 어떤 장면입니까? 대단원 마지막 장면이죠. 이제 자라가 속아서 우는 장면. 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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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고. 어디 가서 토끼를 잡을꼬. 이렇게 맹랑한 일이 또 어디 있단 말인가. 내 충성이 부족한가. 대왕의 명이 짧은가. 뭐죠? 대구법도 있고 반복법도 있네요. 그리고 서리법도 있어요. 이거 진짜 묻는 게 아닙니다. 얘가 복이 없지. 대왕의 명이 짧지. 수군까지 갔던 토끼 너를 산속에서 다시 놓아주니 이제 다시 어디 가서 토끼를 잡으리오. 자, 혹시 대구법이 뭔지 알죠? 대구법은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는 거예요. 대왕의 명이 짧은가 내 충성이 부족한가 문장 구조. 관영어 주어 서술어 관영어 주어 서술어 똑같은 게 나열됐으면 대구법. 그 다음에 같은 문장 구조를 반복했으니까 당연히 반복법도 있는 거고요. 의문형 문장 구조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질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리법. 자, 그래서 토끼 너를 산속에 다시 놓아주니 이제 어디 가서 다시 토끼를 잡노. 우리 대왕 죽고 나면 수국의 모든 일을 누구와 의논할 수 있단 말인가. 여기에서 이 자라의 충성심을 알 수 있네요. 충성. 이 죽을 상황에서도 이런 상황에서도 왕을 걱정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나라 굳은 사직 속절없이 되었구나. 우리 용왕이 죽으면 어떻게 하지? 조정을 걱정하는 충성스러운 신하의 마음. 에고에고 서론지고 별주부는 그러니까 이 자라를 토끼전에선 별주부라고 부른 거죠. 별주부는 수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는 수국은 뭐야? 바닷속이죠. 수국 바닷속 용궁. 저기 토끼와 자라 희곡에서는 뭐야? 용궁이라고 나왔어요. 용궁. 용궁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길로 소산강으로 돌아가서 소산강 용궁이 아닌 곳이죠. 대숲에 의지하여 살아간다. 그러니까 용궁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서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작자미상 토끼전 이게 판소리계 소설이기 때문에 뚜렷한 창작품이 아니라서 작자가 밝혀지지 않았죠. 자, 그러면 이 장면이 지금 토끼에게 속은 자라가 자신을 한탄하고 결국은 용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소산강으로 가서 살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러면 얘를 희곡으로 각색한 이 작품 한번 봅시다. 똑같은 장면인데 어떻게 달라지나 볼게요. 토끼는 산속으로 뛰어들어간다. 토끼를 놓친 자라는 기가 막혀 운다. 이게 뭐죠? 상황지심은 자라 아이고 이제 어디로 갈까? 내 충성이 부족했던 걸까? 용왕님이 죽고 나면 이제 용궁은 우리 어떻게 되는 거? 아이고 여기는 뭐야? 대사. 자, 등장인물의 대사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등장인물의 대사. 소설에서도 등장인물의 독백으로 나왔네요. 큰 따옴표가 있으니까. 그런데 대화 상대가 없으므로 독백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라가 어쩔 줄 모르고 서 있는데 누가 큰 소리로 자라를 부른다. 돌아보니 두건을 쓴 노인이었다. 상황지시문. 이 상황지시문이 이 소설에서는 뭘로? 서술자의 서술로 나오겠죠. 자, 이 노인이 누굴까? 이 노인이 바로 뭐예요? 신선이래요. 자라야 잠시 내 말을 들어보아라. 예? 노인은 누구세요? 신선이 소매 안에서 약한 봉지를 내어주며 이게 이제 행동지시문.
네 정성에 감동하여 하늘에서 내리는 약이니라. 빨리 가서 용왕님의 병을 낫게 하여라. 그러니까 내용이 좀 달라졌네요. 원래 원작 소설에서는 용왕이 약을 주는 장면이 없었는데 이 희곡에는 이 내용을 뭐 한 거예요? 첨가한 것입니다. 첨가. 자, 자라가 기뻐하며 약을 받아 꼭 품에 안는다. 지심은 정말이십니까? 이것만 있으면 우리 용왕님의 병이 나을 수 있어요? 와, 이 자라의 충성심이 더 돋보이네요. 신선이 하하 그렇단다. 자라 고맙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가 끝나네요. 자, 그럼 달라진 거는 뭐예요? 이야기가 조금 달라졌어요. 가에서는 신선을 만나는 장면이 없었는데 요나 희곡에서는 신선이 약을 주는 것으로 끝나니까 이야기가 달라졌고 다른 건 달라진 건 없고 소설과 희곡의 차이점만 아시면 되겠고 여기서 대왕은 누굴 말해요? 용왕을 말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신선, 이 노인은 신선인데 이 자라를 도와주는 인물이다. 가는 소설이니까 서술자가 이야기를 진행하고 나는 희곡이니까 등장인물의 대사와 지시문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그리고 소설을 희곡으로 각색할 때 등장인물의 성격은 바꾸지 않습니다. 이야기 내용만 조금 바꿀 수 있습니다. 주제도 안 바뀌고요. 이미지도 안 바뀌어요. 오케이. 희곡의 3요소는 소설, 지문, 대사. 아니. 소설이 아니고 해설이죠. 해설, 지문, 대사로 이루어지고 희곡의 3요소는 그럼 소설의 3요소는 뭘까요? 인물, 배경,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토끼와 자라를 강의 파일 2개로 마쳤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